자, 우리 이번 강은 이자 소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자 소득이에요. 자, 은행에 저금을 하고 받는 게 이자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 소득의 분리과세를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 자, 우리 종합소득에는 이배사 근년기 6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이 6가지 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인 세무회계 교재에 있는 내용과 제가 설명하는 스타일이 많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세법 교재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처음 배우는 사람이 난해합니다.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실무적으로다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분리과세라는 게 뭐냐면, 자,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리를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강 선생이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강 선생이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예금을 했어요.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습니다. 그 은행에서 이자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 떼고 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 세금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너는 얼마야? 이렇게 무조건 떼는 게 아니라 세금을 이자 소득세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저한테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예요. 이자 소득 총수입 금액 이자 소득 총수입 금액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토탈 이자 총 금액을 뜻하는 거죠. 마이너스 필요 경비라는 말을 써요. 마이너스 필요 경비. 내가 이자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필요 경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학원을 하면 수강료를 받겠죠? 수강료는 총수입 금액이 되는 겁니다. 필요 경비라는 것은 집세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필요 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기업회계, 즉 뭐 가프가 됐든 IFRS가 됐든 기업회계에서는 어떤 말 쓰느냐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 이렇게 해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당기 순이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을 어떤 말 쓰느냐면 입금이라는 말을 쓰고요. 비용을 어떤 말 쓰느냐면 손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금, 송금이라는 말을 써요. 당기를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말 쓰느냐면 사업연도가 지난 강에서 다 다르죠. 1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라는 말을 쓰고요. 순이익을 소득금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순이익을 소득금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란 말 씁니다. 자,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입금을 즉 수익을 어떤 말 쓰느냐면 총수입 금액이라는 말을 써요. 총수입 금액 마이너스 비용 얘는 송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필요 경비라는 말을 씁니다. 필요 경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라는 그 말을 안 써요. 왜? 여기에서는 사업연도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소득금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소득금액이에요. 그래서 자, 이자면 앞에 이자 소득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자 소득 총수익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이자 소득금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자 소득 총수익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뭐가 될까요? 이자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자 소득금액.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소득세법이잖아요. 소득세법이니까 저런 표현을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지우면서 한번 볼까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 즉 가프나 IFRS에서는 어떤 말 쓰느냐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순이익이란 말 씁니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순이익.
자,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마이너스 송금은 각 사업연도라는 글자를 붙여요. 왜? 사업연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익 금액이라는 말을 써요. 입금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총수익금에 마이너스 필요경비예요.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각 사업연도라는 글자를 쓸 이유가 없죠. 여기는 사업연도가 다 똑같으니까는 그냥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마다 앞에다 명칭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자 소득 총수익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이자 소득금액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2천만 원에 어마어마하죠. 2천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고 한 10억 예금했어요. 10억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죠. 그죠? 10억을 예금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이자율 2%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받아요. 자, 내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취한 게 없잖아요. 돈만 갖다 예금을 한 거기 때문에 필요 경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자 소득 금액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2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자 소득 금액은 2천만 원 곱하기 자, 원천세율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원천세율이란 말 씁니다. 이자를 받을 때 세금 떼는 거. 이 원천세율은 국세청에서 정해놨어요. 은행 보고 야, 너 은행 모든 고객들한테 이자 줄 때는 무조건 14% 세금을 떼라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원천세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는 하면 이자 소득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자 소득세는 28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자 소득세는 280만 원입니다. 이 원천세율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은행이 정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다 정해놨어요. 이자를 주는 각 은행은 들어라. 모든 고객들한테 이자 줄 때는 14% 세금을 떼고 줘라 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자 소득세가 28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요 이자 소득세는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라는 말을 쓰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10% 지방소득세라는 걸 또 걷어요. 여기에 10%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280만 원의 10%면 28만 원의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러면 토탈 세금이 얼마가 됩니까? 308만 원의 세금을 떼고 나는 이자를 얼마 수령을 하는 거냐면 1692만 원의 이자를 수령을 하게 됩니다. 1692만 원의 이자를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네. 자, 이렇게 은행에서 내가 10억을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돈 줄 때 세금을 떼고 주는데 그냥 막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세금을 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이자 소득 금액이고요. 필요 경비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자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없어요. 그냥 돈만 갖다 예금을 했을 뿐이지. 세금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원천세율이 14%라고 그랬으니까 적용을 해주시면 이자 소득세가 280만 원, 지방소득세 여기 10%라고 그랬으니까 28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나라에서 걷는 세금을 국세라고 그랬고요. 국세의 10%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는 걸 걷습니다. 지방소득세. 그래서 이자 줄 때는 야, 은행들 니네 이자 줄 때 14% 세금 떼라. 국세청에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래 그럼 나는 너의 10% 14%의 10%면 1.4%가 되겠죠. 네. 그래서 15.4% 세금을 떼는 거죠. 배당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소득세도 14% 세금 떼라 정해놨어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1.4% 토탈 15.4% 세금을 뗍니다. 자, 만약에 나는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기타 소득세예요. 복권에 당첨이 되면 20%예요. 세금이.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20%에 10%니까 2%가 되겠죠. 토탈 22% 세금을 떼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해놨어요. 국세와 지방소득세와의 관계입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자 소득금액 2천만 원이에요. 필요경비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자 소득금액이 2천만 원 나와요. 이자 소득금액 2천만 원 아예 15.4% 네, 여기 15.4%라고 그랬잖아요. 세금
아예 15.4% 이렇게 하면은 곱해주면 308만 원의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지방소득세 포함이라는 말을 써요. 지방소득세 포함. 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한 거고 얘는 포함해서 계산했던 것 뿐입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얼마니? 라고 나와요. 또는 지방소득세 별도로 얼마니? 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280만 원 14%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얼마니? 라고 나오면 네, 15.4%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요 세율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이자 소득세율로 오른 것은 14%예요. 다음 중 이자 소득세율로 오른 것은 지방소득세 포함. 그러면 15.4%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우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국세, 나라에서 걷는 세금을 국세라고 그랬고요.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를 걷게 되는데 이자 소득세가 14%죠. 배당소득세도. 그러면은 지방소득세는 1.4%로 계산이 되니까 토탈 15.4%고요. 기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 세금을 걷는다라고 그랬어요. 20% 때문에 22%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2%다. 그래서 우리 세금을 계산할 때 아예 이렇게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계산을 해라라고 하면 15.4%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렇게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러면 저 세금 뗀 거를 은행이 갖는 게 아니겠죠? 요 세금 뗀 거를 은행이 갖는 게 아니라 두 번째요. 두 번째. 자,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원천세 신고한다라는 말을 써요. 원천세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 줄 때 세금 떼고 줬어요. 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 소득세를 은행은 다음 달 항상이에요. 항상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원천세 신고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요때 제출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요때 제출하는 서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을 해줘야 돼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무서 홈페이지가 뭐냐면 홈택스거든요. 홈택스에 얼마 납부해 주시면 되느냐면 280만 원을 먼저 납부를 한 다음에 위택스로 가서 위택스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홈페이지예요. 국세를 납부하는 홈페이지는 홈택스가 되는 거고요. 위택스로 가서 28만 원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8만 원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자 줄 때 세금 떼고 줬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홈택스에 가서 납부했고 위택스에 가서 납부했죠. 그러면 반드시 원천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원천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구한테 제출을 했는지, 누구한테 지급한 건지 이자를 누구한테 지급한 건지 다음 연도에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뭘 제출을 하느냐면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합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반드시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해줘야 돼요.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라. 자, 여기에서 다 끝나면 이게 무슨 과세가 되는 거냐면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분리과세. 그러니까 번호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번에서 끝나면 분리과세다. 그러면 강 선생은 그냥 돈 예금하고 이자 받고 세금 떼고 이자 받고 그걸로 그냥 끝나버렸죠.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됐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분리과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분리과세. 이해 가십니까?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은행에 10억을 예금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자, 세금을 떼고 줘야 되는데 그 세금을 떼는 공식이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금비는 이자 소득 금액이고요. 원천세율은 국세청장이 정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율은 원천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세율 곱해주시면은 이자 소득세가 계산이 돼요. 여기 10% 지방소득세 아니면은 아예 15.4%로 계산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토탈 세금 308만 원 떼고 1692만 원 받았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죠. 은행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줘요. 홈택스에 280만 원 납부를 하고요. 위택스에 28만 원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천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누구한테 지급했는지 강 선생한테 지급했다라는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해줍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무슨 은행이 들어가면 돼요. 네, 무슨 은행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자 소득이 나한테만 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나한테만 준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에서 나한테만 이자 주는 게 아니라 많은 고객들한테 이자를 줬을 거예요. 그러면 토탈 인원만 들어가요. 인원.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1000명.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1000명. 1000명 중에 나는 한 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1000명에 대한 이자 소득이 뭐 15억이다. 15억. 그리고 15억에 대한 뭐 이자 소득세가 15억에 대한 이자 소득세. 네. 이자 소득세가 만약에 1억이다. 금액은 15억이고요. 소득세는 1억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1000명 중에 나 한 명일 뿐입니다.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는 나의 인적사항이 없어요. 이 1000명의 인적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1000명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만약에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명세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세무서에서는 이 돈이 누구 건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은행에서 280만 원 납부를 했을 때 세무서에서는 돈이 들어와서 좋긴 좋은데 누구 거지? 몰라요. 다음 연도 2월 말이 돼야지 저거 강 선생 거구나 라는 걸 다음 연도 2월 말에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원천세 신고한 내용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걸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 그래서 반드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번호로 하면 3번에서 끝나는 게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3번에서 끝나는 게 분리과세입니다.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번호로 하면 3번에서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종합과세라는 것은 뭐냐면 종합과세, 자, 요걸 지우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 숫자를 하나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있는 직원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었나 봐요. 강 선생이 이자를 많이 받아가는 게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은행 직원이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실수로 네, 여기다가 1원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원만 붙여볼게요. 이자 소득 총수익금의 1원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그냥 실수로 했다고 가정을 하죠. 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죠? 실수로 저렇게 1원을 더 붙였어요. 뭐 1원이 더 붙여진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2천만 1원 곱하기 원천세율 하면 280만 원 나오고요. 지방소득세 28만 원은 308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원 미만은 절사예요. 절사. 이렇게 절사의 뜻은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나는 10억 예금하고 이자 소득세 떼고 1692만 원 받습니다. 똑같아요. 원천세 신고하죠? 똑같아요. 지급명세서 제출하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무서에서는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네 번째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네 번째 5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라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라는 통지서를 어디로 발송을 해줄까요? 주소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납세지가 주소지라고 그랬어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라는 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자를 받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 5월달에 통지서가 또 날라왔죠. 그러면 종합과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집은 5월달마다 국세청에서 어떤 통지서 편지가 날라오는데 그럼 우리 아빠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구나. 나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 1원만 초과하더라도 네,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강 선생은 저 통지서를 가지고서 강 선생은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면 공식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 총수입 금액 2천만 1원입니다. 이자 소득 총수입 금액 2천만 1원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없습니다. 는 뭐가 나오냐면 이자 소득 금액이 나와요. 이자 소득 금액은 2천만 1원입니다. 이자 소득 금액 2천만 1원. 요 밑에서부터 이제 공식이 달라져요. 요 밑에서부터 여기는 원천할 때는 여기까지는 똑같았었죠. 그쵸? 네. 똑같았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밑에가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이제 종합소득공제라는 게 들어가요. 종합소득공제가 뭔가요? 네. 얘는 지금 배우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 뒷단원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계산이 돼요. 과세표준 곱하기 기본세율이라고 하죠. 기본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원천세율이 14%라고 돼 있죠. 14%지만 기본세율은 6%부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기본세율은 6%부터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산출세액이라는 게 계산이 돼요. 산출세액은 계산된 세금이다라는 얘기죠. 계산된 세금.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 공제라는 걸 또 빼줘요. 이게 뭔가요? 네, 지금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소득 공제,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이거는 뒤에 단원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이 뭐죠? 여기서 납부한 세금을 우리가 기납부세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란 얘기입니다.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주시면 납부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납부세액.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는 환급이 안 돼요. 이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휴, 복잡하죠? 아까 2천만 원이었을 때는 그냥 받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은행 직원이 골탕 먹인다고 1원을 초과시켰어요. 그죠?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나는 이걸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이런 공식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세무서 민원실이나 이제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가서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무사 사무실 분들이 또는 회계사 사무실 분들이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거기 그냥 공짜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은 공짜로 해주겠지만 거기 사람이 뭐 5월달에 장난이 아니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급한 대로 세무서 사무실을 쫓아가면 세무서 사무실에서 이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 몇만 원씩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놈의 이론 때문에 안 내도 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모든 시험은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는 세무사 사무실 분들이 배우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종합소득공제 일부, 세액공제 일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원천세율 요 그림만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어떤 자격증이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자 소득 체계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3번에서 끝난다. 그냥 강 선생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돈 1692만 원 통장에 쫙 찍힙니다. 그걸로 그냥 모든 게 끝내버리는 게 아까 분리과세라고 그랬어요. 그냥 은행만 하는 거죠. 은행만 세금 계산하고 주고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그죠?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2천만 1원, 자 1원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돼서 얘가 통지서가 자동으로 이렇게 날아가요. 5월 15일까지 날아가면 강 선생은 이걸 가지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환급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 원천세율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원천세율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다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 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종합소득공제에 속하는 거,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 속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됐죠, 여러분? 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고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예요. 원천세율은 몇 퍼센트라고 그랬습니까? 14% 시험 문제 나오고요.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됐죠? 네, 이게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는 번호가 몇 번에서 끝나느냐면 5번에서 끝납니다. 번호로. 이 번호는 세법책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번호니까는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다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2번, 3번에서 끝났다. 분리과세. 4번, 5번까지 넘어간다. 종합과세. 즉, 여러분들 가정에 5월 달에 국세청에서 어떤 통지서가 날라온다. 종합과세. 우리 집은 하나도 안 날라온다. 그러면은 분리과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행이 아니라 일반 제가 회사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회사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만약에 회사에 예금을 한 게 아니라 빌려줬어요.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어요. 강 선생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대여가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이럴 때는 세금이 25%예요. 우와, 엄청나죠? 세금이 25%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을 때는 14% 세금을 떼지만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는 25%를 뗍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7.5%가 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7.5%. 엄청나죠, 그렇죠? 25%면은 도대체 얼마의 세금을 뗀다는 얘기입니까? 500만 원의 세금을 떼는 거예요. 500만 원. 지방소득세는 얼마죠? 50만 원의 세금을 떼는 겁니다. 50만 원. 요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영업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아니, 강 선생이 사채업자예요? 아니잖아요. 내 여윳돈이 있어서 그냥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아는 사람 회사에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업적인 게 아니죠. 나의 주된 영업은 강의하는 거잖아요. 강의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걸 갖고 사채 놀이를 음성적으로다가 비공식적으로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요. 이건 은행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싼 이자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25% 세금을 떼요. 이걸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이자 소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3번에서 끝나면 분리과세, 4번, 5번까지 넘어가면 종합과세.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세율, 아까 은행 이자 소득은 14%, 원천세율은 25%.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 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는 거, 2월 말까지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거, 그리고 뒤에 가서 종합소득공제, 그 다음에 세액공제 공부를 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뭐가 나오느냐면 다음 중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막 뒤섞고 나요. 그래서 다음 중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자 소득 수입 시기라는 게 나와요. 수입 시기. 이자 소득 수입 시기라는 게 나옵니다. 과연 이거는 뭐냐면 언제 받은 걸로 할 거냐라는 얘기죠. 이번 연도 이자로 볼 거냐, 전년도 이자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 체계를 공부하시고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자 소득을 살펴봤고요. 다음 강에서 배당 소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